생명체는 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지구상에서 진화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실존적 질문은 전 세계 과학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고 생물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화석의 연대 측정과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화석을 발견하고 자세히 연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먼 과거의 역사에서 특정 시기가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특히 한 시기는 다른 모든 시대와 비교했을 때 매우 특별해 보입니다. 지구의 역사, 특히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시대 중 하나를 아주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바로 캄브리아기입니다. 이 시기는 식물계의 첫 조상이 등장한 시기지만 무엇보다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생명체가 출현한 고생대의 여명을 상징합니다. 5억 년이 넘는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면 육지는 바위투성이의 황량한 땅이었지만 바다에는 놀라운 생물들이 살았던 시대로 이동합니다. 지구 역사에서 이 시기는 약 2,500만 년 동안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짧은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주요 형태의 동물, 생물이 갑자기 출현한 시기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생명체의 폭발을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적으로 매우 독특한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출현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이 태동하는 아주 먼 과거로의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화석 연구 덕분에 우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놀라운 환경에서 실제로 존재했지만 흔적도 없이 혹은 거의 흔적도 없이 멸종한 기묘하고 수수께끼 같은 생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시간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드리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 지구가 형성된 지 39억 년이 넘었습니다. 하대하기, 선캄브리아기, 원생대를 연속적으로 포함하는 선캄브리아기에는 바다의 형성, 지구의 냉각과 지각의 굳어짐, 그리고 콜롬비아 대륙과 로디니아 대륙의 형성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박테리아 형태의 생명체의 출현을 목격했으며 나중에 신생대 시대의 고대 유기체, 무엇보다도 양국의 메타조언과 함께 해양동물군의 출현을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캄브리아기에는 거의 40억 년에 달하는 긴 첫 번째 시기를 따릅니다. 캄브리아기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긴 계열의 첫 번째 시대로 크게 4가지 하위 범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캄브리아기부터 시작되는 고생대 또는 원시대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하위 범주는 중생대, 즉 2차 시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3기, 마지막으로 제4기 시대가 이어지며 이 시기를 신생대로 묶어 최초의 영장류가 출현하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종의 진화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고생대의 시작점인 캄브리아기로 돌아가 봅시다. 5억 4,100만 년 전부터 4억 8,500만 년 전까지의 시기로 고생대 6개 시대 중 가장 오래된 시대입니다. 지질학적 시간의 가장 큰 구분 중 하나인 신생대의 시작점으로 정의될 정도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이 5,600만 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캄브리아기라는 단어의 어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용어는 현대 지질학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영국의 지질학자 아담 세지윅이 1935년에 도입했습니다. 캄브리아기라는 이름은 웨일즈의 라틴어 이름인 캄브리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해당 시대의 지층이 처음으로 발견된 곳이 많기 때문에 캄브리아기라는 이름이 선택되었습니다. 다양한 지질층 또는 지층을 연구하는 지구과학인 층서학 덕분에 지질학자들은 캄브리아기를 10개의 연속적인 단계로 이뤄진 4개의 지질학적 세분으로 나누는 데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캄브리아기는 5억 4,100만 년 전에서 5억 5,900만 년 전에 시리즈 2를 포함합니다. 테레네기만 해도 기간면에서 캄브리아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처음 두 시대를 하부 캄브리아기 그리고 조지아기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포추니아기 단계와 2, 3, 4 단계가 포함됩니다. 캄브리아기의 기전은 트랩티누스 패덤 화석 기록의 출현으로 표시됩니다. 트랩티쿠누스 패덤은 전 세계 해저 퇴적물에서 발견되는 복잡한 굴 화석입니다. 따라서 트랩티누스 패덤은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해저 동물 활동의 흔적입니다. 안타깝게도 연구 대상 퇴적물에서 이 동물의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지 모양의 구불구불한 굴을 만든 유기체가 바로 전에 존재했던 에디아카라 동물군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수수께끼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 3, 4 단계는 각각 최초의 산호초를 만드는 메타조류인 아키오시아스와 해면, 연체동물, 환영동물, 로보푸드와 현재 어떤 문에도 속하지 않는 다른 형태로 대표되는 메타조류의 껍질 같은 미세 화석인 작은 선반 화석, 이 출현으로 특정 지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삼엽충도 등장했습니다. 그 후 5억 9천만 년 전부터 4억 9,700만 년 전까지의 미아 오린기에는 우렌기, 드럼기, 구장기의 3단계가 추가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삼엽충의 종류가 격렬하게 번성했습니다. 중국 구이저우성과 네바다에서 옥토세팔루스 인디쿠스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지금은 멸종된 삼엽충종인 피차그노스투스 아타부스가 등장했습니다. 유타주 서부에서 표본이 발견되었습니다. 구장기 7단계는 중국 후난성 북서부에서 발견된 삼엽충 레조팩의 라에비가타의 출현으로 정의됩니다. 마지막으로 캄브리아기 마지막 단계는 4억 9,700만 년 전부터 4억 8,500만 년 전으로 파이비안기, 장상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캄브리아기 다음 단계인 오르도비스기를까지를 포함하는 제10단계로 오르도비스기 다음 시기에 기초를 형성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삼엽충 종들이 계속 등장하지만 캄브리아기의 상한선을 표시하는 것은 코노돈트 이아페토 그나투스 플로크티바구스의 출현입니다. 이 선사시대 동물은 라틴어 이빨과 원뿔로 구성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뿔 모양의 이빨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생대의 시작을 알리는 캄브리아기에는 지구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캄브리아기 이전 시대에는 로디니아는 모든 대륙이 한데 모인 거대한 대륙이었습니다. 판구주론의 영향으로 점차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륙 지각의 조각들이 광활한 바다를 가로질러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캄브리아기 직전에 2개의 새로운 대륙이 등장했습니다. 이 중 더 큰 대륙인 로렌티아는 플로리다와 그린란드,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북미 대륙의 대부분을 형성합니다. 두 번째는 덜 중요하지만 시베리아 방패에 해당합니다. 캄브리아기 초기에 로디니아의 3번째 조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발티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대륙은 오늘날 러시아, 폴란드, 스칸디나비아, 독일 북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절단된 로디니아 대륙은 곤드와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남미, 아프리카, 호주, 남극 대륙, 남유럽,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을 아우르는 광대한 대륙이었습니다. 로렌티아, 시베리아, 발트해라는 3개의 새로운 대륙이 생겨나면서 판구조론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움직였다가 멀어졌습니다. 어떤 바다는 형성되고 어떤 바다는 닫혔습니다.
로데니아 초대륙이 해체되면서 로렌티아와 곤드와나 사이에 이아페투스 해가 열렸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이 고해양은 두 대륙 사이에 위치한 중해양 능선과 함께 해저가 퍼지면서 남반구까지 서서히 확장되었습니다. 이아페투스 해양이 열린 지 약 5천만 년 후인 캄브리아기 말기에 새로운 사건이 지구의 이 부분을 서서히 변형시켜 개방 과정을 역전시켰습니다. 로렌티아 남쪽의 섭입대에서는 한 해양 암석권판이 다른 판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섬 화산호가 만들어졌습니다. 섬 아크에서 분출된 화산물 분출물은 로렌시아 대륙과 화산섬으로 가득 찬 이 공간 사이에 이미 쌓여있던 두꺼운 모래와 진흙과 오랫동안 섞여 있었습니다. 그 후 이 지대에 퇴적물이 쌓여 2천만 년 후인 실루리아기에는 거대한 곤드와나 대륙에서 분리된 작은 대륙 덩어리가 북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이 바다가 닫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함께 적용하여 이아페투스는 점차 폐쇄되었습니다. 섬의 화산호가 로렌티아에 가까워지면서 결국 대륙 가장자리와 충돌하여 칼레도니아 조산대의 전제인 산맥이 형성되는 긴 과정이 시작되었고, 이는 훨씬 후에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치아 산맥과 스코틀랜드와 스칸디나비아 산맥을 낳게 됩니다. 캄브리아기는 원생대의 마지막 빙하기인 가스키어스 빙하가 끝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기후가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온난화되면서 평균 기온이 오늘날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형성된 대륙이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발달하기에 적합했을까요? 지구 평균 기온이 25도로 추정되는 등 기후가 양호한 것처럼 보였지만 당시 적도 지역에 주로 분포했던 대륙은 바다와 달리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에 최초로 출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남조류 덕분에 지구에 대산수화가 일어나면서 가능성의 장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로렌티아, 시베리아, 발티카는 열대 기후를 누렸습니다. 극지방 근처에 위치한 곤드와나는 상대적으로 추운 기온을 경험했지만 얼음으로 덮인 땅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열대 지역은 더 건조했습니다. 대기에는 20%의 산소와 0.5%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오존층이 너무 얇아 지표 대륙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외선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어떤 형태의 생명체도 살 수 없었습니다. 식물이 전혀 자라지 않아 대륙의 표면은 사막처럼 메마르고 건조했습니다. 지각판의 움직임과 격렬한 침식만이 결국 바위 봉우리나 메마르고 갈라진 평야로 이루어진 이 땅의 모습을 바꿔놓았습니다. 반면에 얕은 바다는 따뜻한 바닷물 덕분에 이러한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미 존재하는 생명체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세포 생물, 그 다음에는 다세포 생물만이 해저 공간을 채웠습니다. 박테리아나 고세균과 같이 핵이나 핵막이 없는 단세포 미생물인 원핵 생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많은 남조류와 원생대에 출현한 진핵 생물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캄브리아기를 구성하는 5,600만 년 동안 기후 조건이 이들 종의 진화에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는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약 6억 년 전, 캄브리아기 직전인 원생대 말기, 부드러운 몸체의 잎과 관 모양의 생물로 구성된 에디아카란 동물군은 약 5,600만 년 동안 발전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 동물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의 흔적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동물은 어린 그룹의 원시적 대표자들, 즉 연안 산호류와 메르소이드 산호류, 분절된 벌레와 절지동물에 해당하는 환영동물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하나는 해파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새로운 시대인 캄브리아기의 시작을 알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캄브리아기는 화석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시대입니다. 원생대의 마지막 빙하기 이후 지구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기온은 훨씬 더 온화해졌고 전례 없는 대륙붕의 확장으로 수중생물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질학적 시간 척도로 보면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 할 만큼 새로운 해부학이 대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구 생명체의 진화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최초의 진화 사건이었습니다. 일부 저자는 이를 동물학적인 빅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주요 메타조 동물은 무는 대부분 5억 4,100만 년에서 5억 5,500만 년 전에 출현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다세포 동물 중 일부는 사라졌지만 캄브리아기 폭발은 동물, 식물, 박테리아의 종류와 종을 크게 다양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물은 껍질, 갑각류, 심지어 골격까지 획득하여 화석에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벌레와 해면과 같은 연체동물이었지만 갑각류와 곤충의 먼 조상인 최초의 절지동물도 등장했습니다. 문어를 포함한 미래의 두 종류의 흔적도 남아있습니다. 에디아카란 개체군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동물 품종, 특히 양서류의 급속한 출현으로 인해 생태계는 비교적 단순한 유기체가 서식하던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새로운 해양 환경과 서식지에서는 포식 등 완전히 새로운 생태학적 상호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저서생물종은 해저나 해저를 덮고 있는 퇴적물에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종들은 수중 환경에 진화했습니다. 이들은 저서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캄브리아기 폭발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설이 제시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후 바다의 용존 산소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합성 1차 생산에 필수적인 인산염과 질산염 이온의 생산이 증가하여 식물성 플랑크톤이 발달하고 조개 껍질이나 공막과 같은 단단한 부분의 광물화가 가능해졌을 수 있습니다. 먹이 사슬의 변화는 먹이와 포식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서로 다른 종 간의 공진화 메커니즘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등딱지, 조개 껍질, 가시와 같은 새롭고 중요한 방어 전략이 발달하여 포식자로부터 원시적인 보호를 제공했을 것이며 마침내 시간적 요소를 갖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종의 배아 발달 과정에서 우연히 작은 유전적 변화가 일어났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발견된 증거에 대해 궁금하실 것이고 해저에서만 살았던 이 미생물의 화석화된 흔적이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지 이 또한 궁금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의 3억 년 후에 나타난 공룡의 화석화된 유골을 밝혀낸 것이 충분히 어렵다면 어떤 오명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이아페투스 해저의 대부분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판구조론이 지구의 지각을 계속 형성하면서 해저의 표면은 산 경사면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생명체의 폭발적인 증가는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많은 화석을 남겼습니다. 캄브리아기의 흔적은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캄브리아기 생명체에 대한 지식은 고생물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저장고인 라거슈타트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캄브리아기는 프랑스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남서부 중앙 대산괴, 더 정확하게는 몽타뉴 누아르에서 수많은 화석이 발견되었지만 피레네 산맥, 노르망디, 세벤느, 페이드라 루아르의 작은 노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르덴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최초로 캄브리아기 화석이 발견된 것은 18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몽타뉴 느아르에서 삼엽충 파편이 발견되었는데 이 지층은 이후 캄브리아기 시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버지스 셰일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매장지 중 하나입니다. 1909년 8월 30일 고 생물학자 찰스 둘리틀 윌콧이 발견한 이곳은 요 국립공원의 중심부에 있는 캐나다 로키 산맥의 높은 버지스 산 근처에 있습니다. 이곳은 캄브리아기 폭발이 끝난 후 약 5억 5천만 년 전에 화석들이 발견되는 검은 셰일층 매장지입니다. 셰일은 점토와 미사로 구성된 퇴적암의 일종입니다. 종종 매우 부서지기 쉬운 이 암석에는 놀랍고 당황스러운 생물의 화석 누적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캐나다 로키 산맥은 한때 이아페투스 해저의 해저였습니다. 심해의 퇴적물이 이류의 형태로 퇴적되어 이 지역에 서식하던 동물들을 포획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 분해 속도가 느려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검은 칠 모양의 화석으로 변했습니다. 캄브리아기의 골격 묘소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습니다. 그들은 작은 껍질을 가진 동물군에서 나왔습니다. 특정 산호의 조직에 포함된 석회질 부분인 공막, 스폰지, 관 또는 조개의 골격을 형성하는 석회질 또는 규산질 성분인 스피큘과 같이 광물화된 골격의 여러 부분이 연구됩니다. 이러한 요소는 아마도 여러 종류의 동물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지스의 동물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특정 내부 그리고 외부 기관의 출현입니다. 마침내 동물들은 다리, 시각적 특성, 입, 소화 시스템, 안테나, 기타 많은 특수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월콧 채석장에서는 약 150종의 동물과 조류, 박테리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천 개의 표본이 여러 컬렉션으로 나뉘어져 있어 과학자들이 생태계 전체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화석 덕분에 처음으로 정량적 통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사이트에 있는 화석의 거의 98%가 연체동물 화석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유적지의 독특한 보존 조건은 이곳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전 세계 대부분의 캄브리아기 해양 퇴적층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화석이 없어서가 아니라 적절한 조건에서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버지스 커뮤니티는 본질적으로 동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종류의 녹조류와 홍조류, 그리고 미생물 군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환경을 가장 대표하는 동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절지동물, 다리가 관절로 되어 있고 탈피를 하는 작은 동물, 그리고 해면동물인 포리퍼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이아페투스라고 불리는 이 고해양에 서식했던 종에 대해 살펴봅시다. 가장 널리 퍼진 동물인 저서동물, 즉 해저나 해저 근처에 사는 동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 스피스 퍼펙타는 오늘날 갑각류, 곤충, 거미류의 형태로 발견되는 절지 동물의 조상 중 하나입니다. 중국에서도 흔적을 남긴 이 표본은 길이가 8에서 52mm에 달했습니다. 몸은 갑각으로 부분적으로 덮여 있었고 끝부분에 꼬리뼈가 있는 분절된 꼬리로 끝났으며 꼬리뼈는 뒤쪽을 향하는 이중 가시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메페류의 등딱지는 2개의 눈으로 덮여 있었고 그 사이로 척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쌍의 짧은 더듬이와 후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긴 더듬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2쌍의 다리는 머리 높이 위치해 있으며 모두 끝 발톱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12개 이상의 세그먼트가 몸을 구성했습니다. 흉부에는 8쌍의 관련 비라무스 다리가 장착되어 있었고 발톱도 비슷하게 장착되었지만 후복부에는 발톱이 없었습니다.
다리 또는 부속기관은 아가미와 운동성 부속기관이 모두 있었을 때 비라무스라고 불립니다. 캐나다 스피스 퍼펙타는 해저를 따라 걸으며 발로 진흙을 휘저어 먹이를 찾았습니다. 먹이를 찾으면 한 쌍의 하악골과 상악골을 이용해 먹이를 먹습니다. 해저에 살았던 동물들 중에는 오늘날의 지렁이와 비슷한 길쭉한 몸을 가진 많은 종들이 해저나 해저를 덮고 있는 퇴적물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활발하게 헤엄칠 수 있는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길쭉한 동물들은 말미잘목에 속합니다. 버지스 셰일에는 퇴적 환경을 선호하는 페로노체타, 그리고 해류와 함께 헤엄치는 캐나디아 스피노사, 이를 포함한 5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스피노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환영동물은 평균 길이가 3cm이고 최대 4.5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의 가장 큰 특징은 등 쪽 가지에서 등 아래까지 뻗어있는 수많은 딱딱한 강모입니다. 이 특징은 다모충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독특한 분절 구조의 각 분절에는 주로 이동에 사용되는 파라포디아라고 하는 한 쌍의 눈에 띄는 측면 부속기관이 있습니다. 이 파라포디아에는 다양한 수의 강모로 이루어진 다발인 치태가 있어 수중 환경에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합니다. 반면에 페로노체타는 퇴적물과의 접촉을 선호합니다. 이 작은 실 모양의 털벌레는 바늘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페로네와 긴 털을 의미하는 카잇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털을 덮고 있는 강모와 관련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벌레는 길이가 1에서 2cm까지 자라며 몸통은 강모를 제외하고 폭이 1mm에 불과합니다. 몸은 약 25개의 분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분절에는 한 쌍의 파라포디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육식성 동물은 몸 전체를 가로지르는 직선의 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부에는 한 쌍의 촉수가 있었습니다. 이 벌레는 내생성 그리고 표생성으로 퇴적물 위와 퇴적물 내부를 모두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에 매우 유용한 강모는 아마도 숨거나 먹이를 찾기 위해 퇴적물 속에 몸을 파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버지스 동물군에서 훨씬 더 큰 벌레가 발견되었습니다. 캄브리아기 시대의 강력한 포식자였던 카피나 데이터 프레터 미수스는 바로 이 벌레입니다. 괴물로 여겨지는 이 벌레는 몸 길이 11cm의 넓은 머리에는 50개의 갈고리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화살처럼 생긴 모양 때문에 세지테리아 벌레라는 별명을 가진 이 벌레는 체토그너스라고 불립니다. 체토그나스라는 이름은 털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벌레가 먹이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움직이는 갈고리 덕분이었습니다. 이 벌레는 해양 포식자의 한 갈래로 간주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유형의 벌레는 모든 바다에서 볼 수 있죠. 몸 길이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수밀리미터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플랑크톤 사이에 자리 잡은 이 벌레는 갈고리로 어류와 갑각류의 유충을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포식자처럼 행동합니다. 해저에는 부유물을 먹이로 삼고 이메페류 껍데기에 몸을 감춘 동물인 브라치오포드도 살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원통형의 유연한 기관인 꽃자루를 사용하여 해저 표면이나 다른 큰 생물체에 몸을 붙였습니다. 마이크로미트라 부르게센시스는 최대 크기가 10mm에 달하는 극비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작은 터번을 의미합니다. 버게스 유적지에서 발견된 브라키오포드 중 가장 많은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광물화된 껍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껍질 전체에 걸쳐서 경첩에서 뻗어나온 뚜렷한 성장 줄무늬와 미세한 융기선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윗부분에는 작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무늬가 있었습니다. 밸브는 반원형이었지만
경첩은 거의 직선에 가까웠습니다. 이 표본은 또한 껍질의 가장자리를 훨씬 넘어서는 길고 얇은 강모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등 쪽과 배 쪽 판막을 따라 멘틀의 가장자리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표본 중 일부는 다양한 해면인 피라니아 해면의 가시돌기에 부착된 화석으로 발견되어 저서성 생활 방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바닷속에서는 동물들이 활발하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등줄과 등 척추를 가진 동물인 극피동물들이 활발하게 헤엄치고 있었죠. 버지스 셰일에서 발견된 화석 중 하나인 피카이아 그란슬렌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등딱지 동물입니다. 당시 이 척추 동물의 조상은 벌레처럼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은 척추 동물의 근육인 근섬유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몸 길이는 약 5cm 정도였습니다. 머리가 앞쪽에 있는 길쭉한 몸통은 장어처럼 보였습니다. 몸의 옆면이 납작한 것은 배 지느러미가 뒤쪽에 위치했음을 암시합니다. 이 동물은 먹이를 찾아 해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달팽이나 성게와 같은 유기물을 찾았지만 아마도 마음껏 헤엄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절지동물 중 하나는 2개의 꽃자루가 달린 눈을 가졌습니다. 이 절지동물이 바로 시드니아입니다. 최대 크기가 160mm인 두부 보호막은 볼록하고 짧지만 정면에서 볼 때 넓고 직사각형 이하였습니다. 2개의 측면 모서리는 양쪽에 안테나와 눈줄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노치가 있습니다. 반구형의 고반사성 두 눈은 각 안테나의 위와 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은 9개의 세그먼트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가운데 세그먼트가 더 넓었습니다. 처음 4개의 흉부 마디에는 큰 밑부분과 날카로운 발톱으로 끝나는 8개의 가벼운 부속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5개의 흉부 마디는 동일한 부속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필라멘트 가지와 연결되어 날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부는 훨씬 더 얇은 3개의 세그먼트로 구성되어 삼각형의 등딱지로 끝났고 한 쌍의 커다란 관절이 달린 패들이 꼬리 부채꼴을 형성했습니다. 이 육식동물은 앞쪽의 4쌍의 흉추 부속기관을 이용해 헤엄쳐서 해저를 걸었고 뒤쪽 5쌍의 필라멘트 가지를 이용해 물기둥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필라멘트는 아가미 역할을 하며 호흡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시가 있는 기저 꼬리뼈는 먹이를 보서 입으로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눈과 더듬이는 먹이를 찾아 해저 위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먹이를 잡은 다음 앞쪽 부속기관으로 부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원시 절지동물은 눈이 2개가 아니라 5개였습니다. 이는 오파비니아 리갈리스였습니다. 이상한 앞코를 포함한 특이한 형태 때문에 버지스 동물군의 상징적인 화석 중 하나입니다. 최대 크기가 10.1cm였던 이 화석의 몸은 아가미와 측엽이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있으며 넉넉한 비율의 꼬리 부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코를 제외한 몸 전체 길이는 4.3에서 7cm였습니다. 둥근 머리의 앞쪽 가장자리에는 눈에 띄는 5개의 눈이 있었습니다. 눈은 구근 모양이었고 짧은 꽃자루로 덮여 있었습니다. 고리 모양의 코는 머리의 4배 크기였습니다. 매우 유연한 이빨은 한 쌍의 집게로 끝났으며 각각 5개에서 6개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배 쪽 입은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몸통은 15개의 분절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분절에는 한 쌍의 측엽이 있으며 그 자체에 라멜라 형태의 아가미 구조가 있습니다. 몸통 뒤에는 3쌍의 위쪽을 향한 지느러미가 있는 꼬리 지느러미가 이어졌습니다. 이 육식성 동물은 프로펠러 역할을 하는 측엽이 만들어내는 기복의 파로 덕분에 헤엄쳤습니다.
방향탈처럼 생긴 꼬리 지느러미는 물기 등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유연한 코와 한 쌍의 원위부 집게는 부드러운 먹이를 잡아 배 쪽 입으로 가져오는데 매우 유용했습니다. 해저는 확실히 극비동물에 의해 물들었습니다. 극비동물은 오면체 대층을 이루는 여러 원소로 구성된 광물성 골격이 특징인 독특한 생물군입니다. 이 구조는 오늘날 불가사리에서 발견되는데, 불가사리의 몸은 중앙 지점에서 방사형으로 뻗어있는 5개의 동일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육식동물은 연체동물을 대량으로 먹었습니다. 버지스 쉐일에 발견된 5종 중 단 한 종만이 광물화된 껍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셰넬라였습니다. 해면동물도 해저에 서식했습니다. 해면은 바다에 알려진 가장 원시적인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몸에는 실제 조직이 없었습니다. 이 종의 대부분은 스피큘로 알려진 미세한 광물 막대 그물망으로 이루어진 골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극비동물은 저서성 필터 피더였습니다. 따라서 복종류에 속합니다. 복시아 속 여러 종의 표본인 버지스 쉐일에서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복시아 그라슬렌타가 포함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매우 흔한 이 스폰지는 최대 8cm까지 측정되었습니다. 단순하고 가지가 없거나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각 가지는 거의 원통형이며 오목하거나 평평한 구멍이 있는 단순한 중앙 구멍이 있는 매우 강조된 원뿔을 형성합니다. 이 고착성 생물을 먹이를 먹기 위해 벽의 수로를 통해 물을 지속적으로 여과하여 유기물 입자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었습니다. 복시아 벨룰라와 복시아 덴사처럼 골격 요소와 가지 모양의 차이가 있는 다른 종들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높이가 최대 15cm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해저에 고정되어 있어 해저를 서식지로 하는 극서동물에게 완벽한 은신처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버지스 쉐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스폰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헤이즐리아 팔마타리입니다. 그것은 모낙솔이나 주문의 데모 스폰지의 상위 그룹에 할당됩니다. 헤이즐리아 속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종을 포함합니다. 일부는 헤이즐리아 팔마타, 헤이즐리아 크라테리아, 헤이즐리아 루테리아와 같이 크고 컵 모양이었습니다. 헤이즐리아 콤페르타, 헤이즐리아 그란디스, 헤이즐리아 옵스큐라처럼 길쭉하고 원뿔 향인 것도 있었습니다. 헤이즐리아 델리카툴라와 같이 특히 가지가 있는 종도 있었고, 헤이즐리아 로바타와 헤이즐리아 노둘리페라와 같이 결절이나 옆 형태의 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형태가 상당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은 모두 동일한 미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벽이 얇고 작은 이삭이 촘촘히 모여 바깥쪽으로 열린 그물망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대 15cm 크기의 헤이즐리아 팔마타는 방패처럼 열린 모양과 눈에 띄는 방사형 이삭의 수많은 군집으로 구별되었습니다. 해저에서 활동하는 절지동물 중에는 종종 삼엽충과 비교되는 나라우아이아가 있습니다. 크기가 4cm를 넘지 않는 이 해양동물은 볼록한 축이 있는 2개의 난형 등 보호막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두부 방패와 길쭉한 방패가 몸의 나머지 부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개의 길고 굴절된 더듬이가 앞쪽 방패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더듬이 뒤에는 4쌍의 두부 부속기가 있었고 몸통에는 14쌍의 부속기가 더 있었습니다. 이 부속기들은 각각 분절되어 2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한 부분은 7개의 분절로 나뉘어진 운동 분지를 형성하여 보행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수많은 라멜라가 튀어나온 미세한 샤프트로 구성된 필라멘트 가지였습니다. 이 부속기는
큰 가시판으로 끝났습니다. 나라우이아는 감각이 발달한 안테나 덕분에 먹이를 찾아낼 수 있었고 부속기 아래쪽에 가시판을 이용해 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우이아는 수중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필라멘트 아가미를 사용하여 짧은 헤엄을 칠 수 있었습니다. 이 육식동물이 청소부나 포식자였다면 특정 표본의 갑각에서 발견되는 상처는 더 큰 포식자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관 모양의 가피를 가진 육식동물이 절지동물 목록을 완성합니다. 오달라이아 알라타입니다. 이 동물의 몸은 대부분 등 쪽 중앙선을 따라 볼 수 있는 인상적인 갑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복부에 있는 두 개의 판막은 이 표본을 매우 특별하게 만들며 갑각은 동물의 앞뒤에 열린 튜브를 형성합니다. 관에서 튀어나온 머리에는 짧은 꽃자루로 덮인 커다란 구형 눈을 포함하는 작은 앞판이 있습니다. 몸은 약 47개의 분절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 분절에는 한 쌍의 부속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두 개의 분절은 걷기에 적합한 가늘고 분절된 가지 형태를 취했습니다. 다른 부속기는 두 갈래로 나뉘었고 큰 가지가 달린 기저 척추가 있는 안쪽 가지와 필라멘트 모양의 얇은 판이 있는 바깥쪽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꼬리, 즉 지느러미는 옆과 세로로 뻗은 세 개의 지느러미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포식자는 관 모양의 등딱지에 의해 막힌 복부 부속기 때문에 해저에서 걷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달라이아는 이동성이 뛰어난 동물이었습니다. 오달라이아는 내부 가지의 물결 모양과 피라미드 부속기 덕분에 물기둥을 타고 헤엄칠 수 있었어요. 흡입관처럼 등딱지 앞쪽으로 들어왔다가 등딱지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수생 생물을 걸러냈습니다. 이동 시 매우 유용한 큰 등 지느러미는 조향을 돕고 헤엄칠 때 구르거나 제동하는 데도 유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당시에는 바다 괴물의 크기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생대 바다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물학적으로도 캄브리아기 폭발은 동물종의 전례 없는 다양화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현대 생태계의 출현을 알린 사건입니다. 캄브리아기 해양생물의 생물 다양성은 중국 남서부 지역에서도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윈난성에 위치한 청장의 여러 유적지는 발견된 화석의 부드러운 부분을 포함하는 화석의 보존 상태가 매우 유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장 동물군은 캄브리아의 시작을 알린 작은 조개류 동물군의 뒤를 이어 등장했습니다. 약 5억 2천만 년 전인 이 시기에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했습니다. 그중 하나인 마우텐샨 언덕은 2012년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984년 난징 지질 고생물학 연구소의 시안 광호 박사가 이 언덕에서 청장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청장 화석은 16문, 170여 속, 200여 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화석들은 신생대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동물문이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여전히 지구상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조류, 해면동물, 극피동물, 절지동물, 극피동물, 그리고 그 첫 표본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긴 목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환각동물은 가장 많이 연구된 표본 중 하나입니다. 당시 캐나디아 속의 다각류 벌레로 여겨졌던 이 동물은 매우 잘 보존되어 전문가들에게 귀중한 해부학적 세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타원형의 머리는 원통형 몸통에 수축으로 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몸 길이는 22mm로 7쌍의 등 지느러미와 7쌍의 다리를 가졌으며 다리 끝에는 작은 발톱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로보팟으로 분류됩니다.
청장동물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민 중 하나는 수많은 절지동물이며 그중 일부 표본은 보존 상태가 매우 우수합니다. 이 동물은 린초일리아 불법 세브로사입니다. 이 동물은 길쭉하고 분절된 몸체, 비늘 모양의 부속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각 2cm 길이의 편모 3개가 달린 2개의 큰 머리 부속기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동물은 수많은 해부학적 세부사항을 밝혀냈습니다. 이 동물은 삼엽충인 에오레드리치아 인터미디어로 머리 앞쪽에 미세한 더듬이가 있고 초승달 모양의 큰 눈이 2개의 긴 가시로 확장된 둥근 영역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가시처럼 긴 꼬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청장동물군에서 가장 유명한 화석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밀로쿤밍아 펑자오아 화석입니다. 이 화석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척추동물입니다. 길이가 약 2cm인 이 물고기는 작은 원시 물고기입니다. 머리는 몸통과 구별되었습니다. 5개에서 6개의 아가미가 있었습니다. 몸통에는 등 지느러미와 배 지느러미가 있었는데 아마도 쌍둥이였을 겁니다. 흉부에는 25개의 V자 모양의 세그먼트가 있었고 끝이 뒤로 향했습니다. 입의 위치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인두와 꼬리 끝으로 뻗은 소화관이 있었습니다. 청장동물군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종은 이번에는 그 크기입니다. 바로 아노말로카리스 사론입니다. 지금은 멸종한 아노말로카리과에 속하는 이 포식자는 이상한 새우라고도 불리는데 길이가 1m가 넘을 정도로 동물 역사상 매우 이례적이고 장관을 이룹니다. 앞부분에는 가시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한 쌍의 크고 분절된 앞가시 부속기관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머리 위에는 2개의 커다란 꽃자루가 날린 눈이 있었고 아래쪽에는 특징적인 고리 모양의 입이 있었습니다. 11쌍의 엽으로 구성된 분절은 몸은 아마도 수영을 매우 잘했을 것입니다. 이런 장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날카로운 눈으로 사냥한 삼엽충을 먹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이 복잡한 생태계에서 과학자들은 종의 55% 이상이 절지동물이라고 추론했습니다. 10%는 해면동물이었죠. 또한 10% 이상은 아직 형태가 불확실합니다. 동물군의 대부분은 해저에서 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방금 관찰한 표본 중 일부는 수동적으로도 헤엄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양동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먹이 습관도 똑같이 다양했습니다. 여과식 먹이와 무시무시한 포식자도 있었습니다. 이 동물 중 일부는 퇴적물을 뒤지는 데 만족했지만 다른 동물들은 적극적인 사냥꾼이었습니다. 청장 유적지에서 캄브리아기 폭발은 전설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문이 출현한 등 생명의 다양화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 문 내에서 많은 후손이 출현했지만 일부는 살아남은 반면 다른 일부는 후대 지질시대에 멸종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이 시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복잡한 형태의 동물이 출현했습니다. 캄브리아기 하부, 테레네기, 시리즈2의 첫 2시리즈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시베리아 트모트의 마을 이름을 딴 토모트 동물군이 등장했습니다. 이 동물군은 5억 3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 폭발 때 나타났지만 그 수명은 수백만 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아카라 동물군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비슷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토모티아기 동물군은 종종 작은 껍질 동물군이라고 불리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현대적으로 보이는 일부 생물군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대표 생물은 작은 칼날, 바늘, 뚜껑 또는 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 생물학자들에게 이 작은 껍질을 가진 동물의 본질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인식할 수 없는 유기체에 의해 불완전하게 형성된 최초의 유형의 조개 껍질 조각이
흩어져 있나요? 아니면 이전에 알려졌지만 미확인 동물들을 덮고 있던 껍데기 조각의 잔해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조가 개선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 이상한 발견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전에 초기에 나타난 독특한 유기체와 일치할까요? 최근까지 토모티아기 동물군은 딱딱한 부분을 가진 최초의 동물군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광물화된 골격을 가진 생물체가 발견되면서 그 반대의 사실이 밝혀졌는데, 후자는 성캄브리아기 말기와 캄브리아기 초기의 지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모티아기 동물군은 또 다른 이유로도 중요합니다. 이는 아마도 해면류인 고세균강에 속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기체 그룹의 출현을 표시합니다. 이 문은 캄브리아기 말에 사라졌지만 고세균은 석회와 미생물 군집인 석회화 미생물과 관련하여 최초의 생물 구성원이었습니다. 이들은 높이 1에서 2m, 지름 수미터에 달하는 유기물 덩어리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석회화된 해면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해저를 장식했습니다. 이 거대한 유기체들은 수백만 년 후 오르도비스 말기에 발달한 복잡한 산호초 생태계의 선구자였습니다. 토모티아기 동물군에서 남은 것은 스폰지류뿐입니다. 캄브리아기 동안 유기체가 그러한 규모로 발전할 수 있었다면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이미 아노말로카리스라고 알려진 슈퍼 포식자를 관찰했습니다. 길이가 1m가 넘는 이 기괴하고 엄청나게 큰 새우는 해저에서 공포의 존재로 군림한 유일한 새우가 아니었습니다. 2022년 6월에 발표된 최근의 발견에 따르면 방사 골목에 속하는 또 다른 거대 절취동물의 존재가 언급되었습니다. 바로 타이타노코리스 게넷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쿠테네이 국립공원의 버지스 셰일 화석 지층에서 그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타이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 동물의 이름은 그 자체로 설명이 필요 없으며 이 동물의 엄청난 크기를 증명합니다. 전미사 코리스는 그리스어로 헬멧을 의미합니다. 몸 길이가 약 0.5m에 달하는 이 동물의 크기는 당시 동물 역사상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같은 시기에는 앞서 만난 아노말로카리스 사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생물이 이 크기의 5분의 1을 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사선 동물의 하위 그룹인 허디드 사촌과 마찬가지로 타이타노코리스 게넷이는 매우 긴 머리가 여러 가지 모양의 새 부분으로 된 갑각으로 덮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표본의 머리는 몸의 나머지 부분에 비해 매우 불균형적으로 길어서 일부 사람들은 이를 수영머리라고 부릅니다. 입은 원뿔 모양이었으며 여러 개의 방사형 판에 이빨이 늘어서 있습니다. 여러 면을 가진 줄기 모양의 눈이 그 입을 장식했습니다. 발톱으로 끝나고 뒤쪽을 향하는 한 쌍의 긴 앞쪽 부속물이 머리 옆을 덮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덮개로 구성된 몸통은 아가미를 지탱하고 앞쪽 척추로 끝났습니다. 바깥 등딱지가 평균적인 라디오돔보다 더 넓고 얇은 이 거인은 해저 가까이에서 헤엄쳤을 것입니다. 땅 가까이에서 생활하는데 적응한 이 공룡은 캄브리아기 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더 작은 방사성동위원소는 비슷한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필터 피더였습니다. 이는 아마도 타이타노코리스 가넷이가 사촌보다 더 큰 먹이를 선호하는 두 종류의 방사동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해 줍니다. 청장, 버지스 등 뛰어난 동물군에 대한 연구와 풍부한 고생물학적 데이터를 통해 캄브리아기 초기의 복잡한 해양 생태계가 새롭게 출현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캄브리아기 폭발 이전의 동물 세계는 이미 매우 다양화되었고
각각 다른 환경 이용 전략을 가진 여러 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표본의 해부학적 조직은 여전히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캄브리아기 동안 우리는 전례 없는 생물체의 증식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새로운 해부학적 그리고 기능적 구조의 출현을 목격했습니다. 감각의 관점에서 볼 때 진화는 눈 기관과 안테나의 출현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유기체에는 아가미와 순환기가 장착되어 있어 호흡기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먹이 섭취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소화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일부 동물은 음식물 입자를 포획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포식자의 경우 심지어 촉각 기관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측면에서 다소 많은 부속기와 부양기관도 나타났습니다. 절지동물에서 발견되는 눈에 띄는 부속기관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중 일부는 갑각류와 같은 그룹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해부학적 특성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해양 생태계를 동반합니다. 동물은 더 이상 원핵 생물이나 진핵 생물과 같은 단순한 단세포 유기체가 아니며 심지어 특정 점액 박테리아와 같은 다세포 생물도 아닙니다. 동물은 이제 어느 문에 속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특정 기관을 부여받았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유기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미 고도로 구조화된 먹이 사슬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퇴적물 속에서 프리아플란 벌레, 해저에 살았던 수많은 절지동물, 심지어 무시무시한 아노말로카리스와 같은 헤엄치는 포식자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석에 기적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이 생물들의 해부학적 구조만이 새로 등장한 동물들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아닙니다. 일부 퇴적층에서 과학자들은 특정 표본의 위내용물과 공생체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위장에 화석화된 음식물, 심지어 장에 남아있는 배설물까지 관찰함으로써 일부 동물의 식단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 종이 다른 동물 품종을 먹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 내용물은 먹이 사슬 내에서 동물의 상호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버지스 셰일에서는 연구 대상 동물의 위나 장에서 여러 가지 유기물과 골격 요소가 보존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프리아플란 벌레 오토이아는 수수께끼의 뿔 껍질 생물인 효리스를 먹이로 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화관에서 여러 개의 정렬된 조개 껍질이 발견되었습니다. 반면 절지동물 시드니아는 다양한 식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육직성 포식자의 소화관에서는 길이가 5에서 16cm인 작은 이메페르 절지동물인 효리석, 삼엽충, 브라도리드 조각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단순히 특정 종의 소화관을 관찰하는 것에 만족하진 않았습니다. 조사된 화석 중 일부는 코프로라이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화석 배설물은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타원형이 골격 요소의 집합체로 구성된 일부는 청장 동물군에 속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해저에 서식했던 작은 이메페르 절지동물인 와프티이드와 브라도리드의 조각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길이가 거의 1m에 달하는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인 아노말로카리스가 만들어낸 배설물일 것입니다. 리본 형태로 발견되고 거의 전부가 효석으로 이루어진 다른 클러스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육식성 프리아플란 벌레의 잔해입니다. 이러한 관찰은 프리아플란과 같은 내생 포식자만이 물과 퇴적물 계면을 이용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바닥을 따라 이동하는 절지동물과 물 기둥을 따라 이동하는 아노말로카리드도 같은 사냥터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일부 삼엽충의 등딱지에서 공격과 천공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노말로카리디드의 공격이 분명한 이 흔적은 해저를 지배했던 피의 굶주린 분위기를 증언합니다. 호주 하부의 캄브리아기 연체동물인 마로셀라의 껍질에서도 포식으로 인한 골절과 재생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생체 광물화 외골격을 가진 이 작은 유기체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포식에 노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캄브리아기는 특히 동물 영역에서 복잡한 영양 구조를 가진 최초의 생태계가 출현한 시기입니다. 포식자와 먹이 관계와 같은 생물학적 상호작용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저서와 원양 영역의 새로운 생태적 틈새에는 청소부, 쓰레기 먹이, 현탁 먹이 등 다양한 포식자가 자리 잡았습니다. 중생대 하부 캄브리아계는 원양 영역이 헤엄치는 종에 의해 완전히 점령되지는 않았겠지만 바닥에 가까운 저서성 환경 동물이 집중적으로 서식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확실히 물기둥의 식민지화를 향한 첫 번째 단계였으며 이어서 원양 먹이사슬의 출현이 뒤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화를 촉발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의 성립은 여러 가지 결정적인 사건과 혁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메타조류 진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후, 물의 화학, 산소가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은 더 복잡한 신경계, 새로운 시각기관, 향상된 운동 능력을 획득함으로써 포식 같은 새로운 선택적 압력을 도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라이트 스위치 이론에 따르면 캄브리아기 초기 수생 군집에 시각이 도입된 것이 이러한 생태적 재생의 주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동물 상호작용 방식을 생성하고 활발한 포식 활동을 촉발했을 것입니다. 특정 먹잇감의 방어 반응, 외골격의 출현, 생체 광물화, 심지어 새로운 행동과 같은 일련의 피드백 효과가 뒤따랐습니다. 초기 메타조류의 신경계 기능이 결정적으로 개선되면서 시각, 사지 조정, 운동, 심지어 능동적인 포식 능력과 같은 새로운 생명 기능이 출현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능력은 동물의 행동을 변화시켰고 생태학적 규칙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가설에 따르면 선캄브리아기에서 캄브리아기로 전환한 동안 식물성 플랑크톤 구성에 큰 변화가 일어나 동물 방사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기 중 산소의 증가는 신진대사가 높은 대형 동물의 물리적 진화를 가능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동물의 생체 광물화는 기록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초기 생태계의 기능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을 수밖에 없습니다. 캄브리아계는 생명체의 발달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지만 5억 2천만 년에서 5억 4천만 년 전 사이에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 캄브리아기 폭발 이후 첫 번째 멸종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약 4억 8,500만 년 전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생대의 첫 번째 시기에 다세포 생물은 이후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생물학적 위기 중 하나를 겪었습니다. 생물권의 85% 이상 종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생명체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99%가 결국 멸종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부분의 생물종은 생물학적 생존 기간의 한계와 관련된 정상적인 종의 멸종 과정의 일부로 멸종했습니다. 그러나 캄브리아계에 지구 생명체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다른 많은 종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캄브리아기 중기 초반에 기후가 더위와 추위 사이에서 급격한 진동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많은 종들이 적응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구의 냉각과 해수면의 변화는 육상 환경을 변화시켜 지구의 생활 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론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지구 과학자들은 호주 칼카린지 화산지대의 용암과 서호주 노던 테리토리의 2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마그마 암석의 연대 측정에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용암들이 약 5억 1천만 년 전에 동시에 매우 빠르게 분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캄브리아기 중기 초기의 대량 멸종과 잘 일치합니다. 또한 이 현무암의 화학 분석 결과 이산화황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화산 폭발 이후 대기 중 이산화황이 증가하면 기후가 일시적으로 냉각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원생대를 종식시킨 바랑제르 빙하보다는 덜 심각했지만 초기 동식물의 상당수를 멸종시켰을 새로운 빙하 시기가 있었을까요? 또 다른 가설은 바다와 대기의 산소가 고갈되고 이산화탄소가 풍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구 온실 효과가 지구 온난화를 일으켰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온실 효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캄브리아기 폭발이 일어나기 전 해저는 오랜 시간 축적된 유기물로 덮여 있었고 두껍고 밀도가 높은 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에 따르면 캄브리아기 동물의 급격한 출현으로 해저의 평온한 균형이 깨졌다고 합니다. 동물이 대량으로 출현하면서 이 모든 유기층을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벌레와 절취동물은 토양의 유기물을 조각내고 분해함으로써 산소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메커니즘을 촉발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생명의 폭발은 바다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서도 산소를 고갈시키는 자기 파괴적인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산소 해역은 캄브리아기 동물군을 대규모로 멸종시켰고 수많은 종류의 삼엽충이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지질학적 기록에 따르면 일부 종은 저산소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석 충돌이나 치명적인 감마선 폭발을 일으키는 인근 별의 초신성 폭발은 같은 외계적인 원인, 궁극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 10초 만에 대기 오존층이 파괴되어 먹이 사슬의 근원이었던 해양 플랑크톤을 파괴적인 자외선으로부터 더 이상 보호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 새로운 빙하기가 서서히 시작되어 남극의 초대륙 곤드와나를 거대한 만년설로 덮었을 것입니다. 해수면이 낮아지고 해양 순환이 느려지면서 낮은 산소 농도는 훨씬 더 어려운 생활 환경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캄브리아기 시대는 캄브리아기 오르독이 멸종으로 알려진 대규모 생물학적 멸종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브라키오포드, 코논돈트, 삼엽충은 종의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모든 사건이 그렇듯이 살아남은 종들은 비어있던 생태계의 틈새를 차지합니다. 자연은 예상치 못한 회복력을 보여주며 매력적이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계속 번성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잔잔해진 바다에서는 삶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생존자가 번식하고 새로운 종이 등장합니다. 진화의 바로 이 순간, 지구는 임신이 한창인 것처럼 보입니다. 수중 환경에서 처음 등장한 생명체가 곧 육지로 퍼져나갈까요? 만약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다음 시기에도 이 놀라운 종의 진화가 계속될까요? 현재 캄브리아기는 전 세계 바다와 지구 대기가 상당히 냉각된 새로운 시대인 오르도비스기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